내 것, 지적재산권을 지키자.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일훈 변호사입니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애플은 일명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불리는 제품의 전체적인 모양과 색상 그리고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총체적으로 베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애플이 주장한 구체적인 특허의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그리고 액정 화면의 테두리, 그리고 아이콘 그리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배열이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된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연방지법에서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고 그 때문에 5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판결 법원 역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미국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두 회사의 다툼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 애플과 삼성이 합의를 하면서 양사의 분쟁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분쟁은 다시 한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후에는 지적재산을 개발해서 남들이 이를 베끼지 못하게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고,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공격을 받아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법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으며 경쟁업체의 위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 지적재산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나 예술작품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창작, 발명, 그 이면에 발명자와 창작자의 땀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독점적인 이용권을 주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적재산권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이나 시, 소설, 영화, 미술, 건축,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독창적인 사상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새로운 기술을 창작한 경우에는 특허권, 물품의 외형에 대한 창작물에는 디자인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행 법률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종류는 달라도 공통의 목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지적재산권은 몇 가지 종류에 대해 언급했지만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권리로 나누어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적재산 제도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저작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책, 음악, 미술품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유튜브 영상, 사진 등도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저작물을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내용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리이고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물임을 알리고 개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권리입니다. 저작 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보호되려면 독창성과 외부에 대한 표현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독창성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독창적이어야 하므로 이미 알려진 사상을 형식만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서 저작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이기만 하면 되므로 예술성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실생활에 유용성이 없어도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 CD, 캔버스, 설계도, 사진, 디지털 파일 등으로 표현되지 않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사업 아이디어, 계획, 구상은 저작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콘텐츠 중에서는 어떤 회사가 자사 블로그에 올리는 글, 정보, 감상, 소개 등이 모두 그 회사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역시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이용자가 올린 포스팅이나 사진, 동영상은 그 이용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영상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상이든 유튜버가 직접 제작해서 올린 영상이든 모두 그 창작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앱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특정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 데이터베이스도 저작물이 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작권 침해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개작, 공연, 전시 등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즉 독점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는데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경우에도 그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계약 체결 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집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침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더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영화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금액은 그 영화 불법 판매로 인하여 번 돈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많지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할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 저작권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꼭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관해서도 상업적 목적의 이용이 가능한지, 이용자의 사업 중 특정 영역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이용자가 제3자에게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정해서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용자들이 게시하는 글, 그림, 영상, 사진도 모두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저작물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와의 계약, 약관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회원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면 첫째로 페이스북이 사용, 배포, 수정, 실행, 복사, 공개, 번역, 2차적 저작물 생성을 할 수 있으며 둘째로 그러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며 셋째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게시한 저작물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지는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하면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조건으로 정리하면 자연 법칙, 기술적 사상, 고도성으로 나뉩니다. 자연 법칙이란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리상의 법칙,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심리법칙, 경기, 게임 방법, 문자 배열 방법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사상, 즉 기술적 사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적 사상은 고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서 당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그래서 고도성을 요하지 않은 실용신안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권리입니다. 발명은 설정 등록하여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저절로 발생하는 저작물과는 큰 차이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공지되지 않은 발명이고 진보성은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 출원할 당시에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춘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특허의 실시란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의미합니다.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방법의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권 침해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직접 침해 행위와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남의 특허를 허락 없이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등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특허 침해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특허법은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도 간접적인 방식의 특허 침해 행위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면 특허 침해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면 침해자는 형사 책임으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더 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경우에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침해 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 출시권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도 상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제품의 상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합니다. 상표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보통 명칭인 호두과자, 카 같은 것, 관용 상표인 과자류의 깡, 성질 표시적 상표인 양복 상표로서 울, 대형, 중형, 소형, 지리적 명칭인 뉴욕, 백두산,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1, 2, 3, A 같은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상표마다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어떤 상표를 등록하면서 그 상표는 어떤 분야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식품에 관한 것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러한 분야에서만 상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다른 지적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중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소리나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한 표시 등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다양한 상표 표시 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때에도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와 유사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침해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시 독점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특허 및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역시 특허나 상표처럼 등록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부여되면 그러한 디자인권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만들 수 있는 흔한 디자인이 아닌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적재산권 제도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나 예술 작품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데 이는 그 이면에 발명자와 창작자의 땀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독점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은 회사가 창작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되므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등록을 통과할 수 있는 요건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발명한 기술, 상표, 그리고 디자인이 있으면 등록을 통하여 관련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경쟁사의 무단 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님, 제게 정보를 윤화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학교도 이 대전 충청권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내놓아도 크게 성색이 없는 스마트 팩토리 설비들을 그리고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구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키워드가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대가 도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 산업뿐만 아니라 뭐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환경도 바뀐다 그러고, 뭐 문화도 바뀐다 그러고, 뭐 의료 체계도 바뀐다 그러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부터 그것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더스트리 4.0은 이제 독일의 제조 혁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고, 제조업의 이제 글로벌 경쟁 지수로만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독일이 한 3위 정도 돼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굉장히 좀 글로벌리 제조 강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5위, 6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제조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 상위권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은 이제 제조 강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지금 독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기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특히 지멘스라는 회사가 글로벌 1, 2위의 그런 뭐 제품을 설계한다거나 생산하는 데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 그대로 가장 많은 기업들, 그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제조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 장비들도 독일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밀 가공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독일이 굉장히 앞서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독일의 이제 제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굉장히 그 리딩을 하고 있는데, 뭐 신흥국가들이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 같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들 약간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그 독일의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비 일종의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적인 제조 혁신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산업 4.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제조 혁신 계획을 이제 만들었고,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제조 그 인더 4.0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스마트 팩토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의 뭐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을 굉장히 좀 그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얘기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똑똑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독일의 국가적인 제조 혁신 계획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 4.0이라는 키워드 썼죠. 4.0이라는 키워드 썼는데, 이때는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혁명을 위한 뭐 4.0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좀 뭔가 똑똑한 공장, 기존하고 틀린 뭔가 제조 환경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제조 방식들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혁신하겠다, 제조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덱스 4.0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발전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됐던 게 아니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독일의 제조혁신 계획,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그게 발표된 게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가 태블릿에서 이제 펜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번지네요. 이렇게 라인이 자꾸 생기네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계획은 2013년에 독일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 개념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매년 열리는데,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서 뭔가 포럼 형태로 이제 뭐 아무튼 모여서 뭐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사실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그 일종의 뭐 디지털 혁신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고, 이 혁신들이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꿀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더스트 4.0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에 국한된 계획으로만 우리 생각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좀 확대된 개념으로 이 용어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똑똑하게 만들고, 의료도 똑똑하게 만들고,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똑똑하게 만들고, 기타 등등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회 전반의 큰 변혁이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큰 변혁이 생기고, 우리가 현재 그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사회, 산업, 문화적인 르네상스가 올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르네상스를 불러올 대전환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클라우스 슈바르이 얘기했고, 이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산업, 공공영역, 정치나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공공영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짜 온 것 같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그리고 뭐 이렇게 리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행위.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에 4차 산업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란 용어를 쓰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 혁명을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좀 4차 산업 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가 이제 네덜란드에도 있고 이제 독일에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데, 너네 나라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용어 거의 안 쓴대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얘기한 대로 똑똑한 공장,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표적인 이 시대의 어떤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뭐 비슷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이런 전체적인 유행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이게 사실 뭐 나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 리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거나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전에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보시면 1760년부터 1820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기기관이 키워드였죠.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인간이 뭐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이런 증기기관들이 대신해 주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 4차도 마찬가지인데,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산성의 어떤 대폭적인 큰 혁신,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혁명의 시대가 이제 약간 구분이 되고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생산성의 대표적인 혁신이 혁명을 나타내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1차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사람이 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일들을 일부 무거운 짐을 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증기기관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증기 기차가 생기면서 원거리들을 무거운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원거리 간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차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 생산성의 혁신들이 일어난 거죠. 그 뒤에 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마찬가지로 또 전체적인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생활에 또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자동화의 시대, 뭐 디지털 시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컴퓨팅, 그러니까 이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면서 또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죠. 이때는 이제 공장으로 따지자면 기존에 수백 명이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이 자동화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수작업을 하는 일들을 그 기계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자동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기술이 이제 PLC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컴퓨터예요. 컴퓨터인데 기계를 제어하는 컴퓨터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 PLC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동화, 공장의 어떤 자동화, 그리고 뭐 공장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활의 그 일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버튼만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죠. 뭐 이런 식의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산업 전반에 또 혁신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년, 1차 산업혁명은 한 80년 동안 쭉 진행됐네요. 2차도 한 80년, 3차 산업혁명도 뭐 사실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뭐 초반까지라고 보면 한 100년 정도 쭉 진행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면 80년 정도 혹은 80년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된 거고, 이게 한 80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00년 동안 쭉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하고 막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막 제안해라라고 하는 그 부처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이제 푸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만 해도, 그때 한 3, 4년 전만 해도 무슨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을까, 뭐 큰 변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IT하는 어떤 정보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IBM이나 이런 MS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제품을 팔아 만들려고 만든 그런 용어, 단순한 용어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의심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근데 아직 체감할 수는 없어도 앞으로 80년, 예를 들면 80년 뒤에는 그 시대가 이제 혁명의 시대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텔리전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지능의 시대죠. 지능입니다. 그게 뭔가 똑똑해지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더스 4.0에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유래됐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인더스 4.0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스마트 팩토리였고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건 똑똑한 공장이고,
지능을 가진 공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지능의 시대, 지능을 가지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능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AI, 뭐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쓰겠습니다.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그 인텔리전스라는 걸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이 뭔지 명확하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8가지 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8가지 정도의 어떤 기술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인텔리전스, 지능의 시대인데, 지능의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기술들은 뭐 인공지능 기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 3D 프린팅 기술, 산업 분야에서 적층 제조라는 용어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뭐 3D 프린팅을 배우셨죠? 3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도 기존의 제조 방식을 완전 이제 새로운 제조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산업적인 활용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벽은 아마 조만간 또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정의하는 국가, 그리고 뭐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하고 뭐 빅데이터 정도는 항상 얘기되고 있고, 3D 프린팅도 빠지지 않고 얘기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 바이오와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기술들, 또 제조 쪽에서 자동화의 대표적인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죠. 이 로보틱스 기술은 이제 현재는 뭐 제조뿐만 아니라 뭐 청소해주는 로봇도 있고, 짐을 날라주는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 기술도 우리 생활 방식을 많이 바꿀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항상 혁신적인 기술로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오토노머스 비클인데,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이게 개념이 나온 게 구글에서부터 이제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금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돼서 일부 지역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구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좀 비웃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걸 구글이 보여줬죠. 아무튼 전문가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현재 이제 가능한 걸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도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AI죠. 특히 뒤에 좀 잠깐 얘기 되겠지만, 여러분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한 거 있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하는 전문가들도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소위 얘기하면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사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얘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전셨었는데 이세돌이 진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대단한 거는 사실은 진짜 딥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그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건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뭐 나머지에도 나노 테크놀로지나 뭐 양자 컴퓨팅, 뭐 IoT가 이제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하고 연결된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항상 같이 얘기되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섰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뭐 어디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고 뭐 같은 경우죠. 아무튼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서 좀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됐는지 얘기를 했고, 얘기한 대로 이제 인더스트리 4.0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유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은 그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독일의 제조 혁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론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학습한 것처럼 똑똑한 공장을 구축을 해서 기존에 이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생산성을 또 올리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만을 위한 별도의 기술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마트 팩토리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인공지능 기술이랄지, 빅데이터 기술이랄지, 뭐 IoT 기술이랄지,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이랄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돼서 나오는 결과물, 일종의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에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조의 어떤 지능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스마트 팩토리로 가기는 힘들어요. 기존에 이제 자동화도 안 돼 있는 공장을 갑자기 제조 지능화로 바꾼다거나, 물론 뭐 충분한 예산과 그만큼의 또 필요한 인력들을 갖추고 있다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단계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비 자동화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공장이나 설비의 운영을 최적화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최적화되면서 또 쌓여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팩토리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낸다거나, 그리고 팩토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끄집어낸다거나, 설비가 언제 고장 날지 미리 예지 보전, 고장을 미리 대응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런 설비 예지 보조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좀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설비 자동화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PLC, 여기 컨트롤링이라는 게 이제 PLC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PLC를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와 액추에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설비를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일종의 이제 3차 산업혁명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조 지능화 단계, 여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단계죠.
그래서 3차에서부터 4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죄송합니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운영 최적화 단계. 이거는 약 3.5차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가 자동화되고 이 자동화된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설비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제어도 하고요. 그리고 설비들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부품 조달이나 생산 계획들을 스케줄링을 또 해야 되겠죠. 스케줄링 하기에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물리적으로 이제 바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공정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품질 관리도 요즘은 비전 가지고도 이렇게 품질 관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품질 관리적인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스케줄링, 시뮬레이션, 품질 관리 같은 것들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설비의 데이터, 센서로부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겠죠. 이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이 이제 IoT 기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로부터 쌓이는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또 리얼타임으로 계속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최근에 또 5G 기술도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기계에 인스트럭션, 제어를 하는 거죠. 제어를 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들이 다시 또 쌓여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데이터를 올려주고 피드백을 보내는 이런 기능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 최적화 단계에 이르면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쌓이겠죠. DB로 이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텔리전스, 지금 현재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대로 생산했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해서 생산성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는 2018년 5월에 그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 우리가 신청을 했고, 그해 10개의 대학을 뽑았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센터를 구축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센터는 2018년 11월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총장님하고 지역에 이제 여러 정부기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네, 우리 학교 스마트 팩토리 센터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어요.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팩토리 로지스틱스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고 있는 그 이동형 저장 장치죠. USB 표면에 우리 한밭대학교 로고를 두 가지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해요. 이 장비가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하기 위한 장비인데, 세 번째 공정에서 이제 레이저 마킹을 하고 나머지 공정들에서 이제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질이나 색상을 체크하는 그런 공정도 있고, 또 이제 그 USB를 상자에 포장하는 그런 공정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빠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6개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개별적인 설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6개의 연속된 공정을 통해서 USB를 포장하는 일종의 공장이죠. 공장 설비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장 설비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지멘스의 PLC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인팩토리 두 번째 시스템인 이제 인팩토리 로지스틱스 시스템은 이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베드에서 생산된 그 USB 케이스들을 포장이 완료된 케이스를 이 모바일 로봇이 지금은 사실 여기 이제 로봇 위에 로봇 암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 이 포장이 완료된 USB 케이스를 팔레트에 올려서 이 물류 시스템에 전달을 하고 이 물류 시스템을 타고 가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제 ASRS 시스템이라고 이제 제품을 저장하는 일종의 저장 창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ASRS인데 저장 창고에 계속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더라도 24시간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이 돼서 여기에 계속 저장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본의 이재용 대표입니다. 예, 요즘에 길을 가시다 보면은 이제 바닥에 조명으로 글씨가 써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아름다운 이미지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이 기술이 바로 아본에서 최초로 개발한 그림자 조명이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로도 업그레이드를 개발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컨텐츠를 바꿀 수 있고 또 영상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제품을 많은 다양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판매를 하고 또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신뢰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인증과 수상 그리고 특허 지식재산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학생 시절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스토리를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제 자신인 이재용에게 창업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일단 생각이 났는데요. 꿈을 이루는 과정, 또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가치 실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드는 창업의 정의는 바로 자신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실현을 시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시절에 휴학을 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서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서점에서 기업가들에 대한 책들을 우연찮게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기업을 경영해보고 싶다. 정말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제 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꿈으로 이제 소망을 갖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어요. 책에서 어떤 뭐 내용들이 있었기에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책을 보면서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을까요? 우리 이제 교수님이나 아까 우리 이현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돈. 사실 첫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돈을 버셨던 그분들 많이 버셨죠. 그리고 생각보다 사회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는 엄청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린 저에게는 아. 아주 그냥 그 멸망으로 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가 하면은 뭐 돈만 이게 뭐 자꾸 돈벌레 뭐 이렇게 막 그 몰상식하게 예.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죠. 예, 뭐 맞습니다. 제가 잘 그분들을 연구하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꽂히셨구나. 예. 아, 좋아요. 사실은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예. 한 뭐 그 직장 경력을 오래 하고 예. 돈도 많이 모아서 해봐야겠다. 예. 예, 한 20년 후에 예. 그런 꿈이었는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아, 재밌네요. 예. 근데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보시면 이제 기회의 신이라는 카이로스 그때 굉장히 재밌죠. 머리가 없습니다. 대학교 제가 복학을 하고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대전시에서 대학 청년 창업 300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라. 어허. 그래서 잘 쓴 사람들은 추천을 해서 시에도 제가 신청을 해주겠다 하셔갖고 제가 갑자기 이걸 되게 잘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들과도 아이디어를 막 받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괜찮다, 이거 추천해 줄 테니까 신청해 보자 하셔서 그 아이디어로 이제 대학 청년 창업 300 프로젝트에 신청을 했고 1차 서류 평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신분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과분하고 또 기쁨이 넘쳐났던 그런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창업 지원금을 받은 건가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엔 굉장히 컸던, 지금은 이제 운영상에는 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학생 시절에는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1,300만 원이요. 1,300만 원. 예. 컸네요.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성공시킬까 굉장히 많이 고민되고 아까 이원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막 그냥 찾아갔어요. 아이디어 관련된 업체에 찾아가서 막 자문을 구하고 협업을 요청하고 했는데 처절하게 이렇게 거절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학교 후배였던 친구랑 그 친구, 디자이너 친구 3명이 저랑 모여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아이디어 그때 다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대학교 공모전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복이 안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가로등 그림자 조명입니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 대박이다. 가로등 밑에 글씨가 나온다니 이거는 무조건 된다. 이제 그거는 이제 팀빌딩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 발상이네요. 예, 저는 뭐 팀빌딩이라는 용어도 잘 몰랐는데 뭐 우연치 않게 그 친구들도 제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럼 내가 해보자 이제 제안을 해서 자연스럽게 팀빌딩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가 참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만남과 팀빌딩. 그래서 그 가로등 그림자 광고로 공모전에 제출을 했고 동일하게 발표 평가까지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1등을 했어요. 오. 예, 1등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가 1등을 하면서 그 창업 프로젝트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바꿔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로등 그림자 조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그 특허도 출원하고 이제 공모전 1등도 하고 해서 진짜 막 열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기술 개발했던 경험도 없고 또 친구들도 같이 이제 뭐 재료도 사고 뭐 이런 이제 설치하는 재료도 사고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고 이런 이제 처절한 경험을 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했고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막상 이게 개발도 잘 안 되고 돈도 이제 개발비가 그 지원금이 다 떨어졌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같이 팀빌딩 했던 예, 분들이 예. 엄청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선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 떠나가고 저 혼자 남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버텼어요? 그냥 포기하진 않았어요.
우리 존버처럼. 예. 그냥 아까 무조건 대표님 네. 말씀하신 존버가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시작은 했고 저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들도 찾아가고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금융기관들 또 보증기관들도 찾아가고 해서 이제 한 2년을 좀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리 제 초반에 뭐 공모전 1등, 뭐 창업, 그 특허 출원 이런 걸 해도 그게 사실 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좋은 거지. 그렇죠. 예. 특허도 등록이 돼야 좋은 거지.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제 인격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야 되고 내가 좀 겸손해지고 또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라는 이제 인격의 성장의 계기가 좀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힘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타인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베푸는 마음, 그 포용하는 마음들을 가지니까 오히려 갑자기 좀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특허가 출원을 했었는데 특허는 이제 일정 기간 후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좀 특허가 등록이 되고 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갑자기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을 위한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니까 결국에는 뭔가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도전하라 또 멈추지 마라 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가시적인 또 성과들이 나오긴 했지만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방송국에서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채널A 미사고라든지 KBSN 청춘 꿈 지원 프로젝트 청춘하라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PD님이나 작가님들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현우 대표님이라는 분이랑 이제 PD님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이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응원 메시지를 이제 그 누군가에게 받고 이제 적는 겁니다. 엽서에. 그럼 그 응원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응원 메시지를 우리 기술로 노량진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내용으로 좀 상의를 하게 됐고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방송에서 발표를 했고 이 방송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하고 1등한 분에게만 지원금을 줬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현 대표님이 이 내용을 갖고 발표를 하셨고 정말 감사하게 1등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량진에 서울에서는 최초로 우리 제품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처음 이 제품을 서울에 설치했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도 굉장히 꺼려했어요. 이거 완전 괜찮냐? 또 이제 설치 경험이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동작구에서 도로조명과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방송에도 나오고 성공시켜야 됐기 때문에 PD님이랑 작가님이 정말 노력해 주신 결과 구청장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네트워킹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구청장님을 찾아가게 됐고 저도 저기 있죠. 그래서 최현 대표님이 이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드리고 저도 시연을 해드리고 정말 감사하게 이 내용을 들으시더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셔서 이게 방송에 타고 그 다음날 이제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좀 진행해 볼 테니 다시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힘을 좀 느끼게 됐고요.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감사하게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희도 이제 좋은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최현 대표님이랑 직접 이제 노량진 골목길에 이제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설치할지 또 보고
시범적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렌탈 장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이런 내용으로 좀 투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고 시민분들께서 정말 좀 감동을 받는 너무 이쁘죠. 예,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실제로 이제 노량진에 설치했던 응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그림자를 보고 실제로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량진에 설치한 이후에 많은 다양한 관공서나 일반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좀 판매와 매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키워드가 도전하고 또 멈추지 마라. 이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존버 네, 이 부분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친절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많은 그 쉬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경영 좀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면 더 길게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창업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허. 그래서 뭐 팀원들 고민해봤을 때 창의적 인재, 융합적 인재, 도전적 인재 이런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랑이 많은 친절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아보네에서 인재상인가요? 사랑이 많은 예, 인재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정직. 사랑과 정직. 예. 아, 그래서 어쩐지 우리 그 이재용 선배님 보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길게 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라는 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눠드린 성공 창업을 위한 핵심 키워드 3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꿈,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의 실현을 시도해 보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도전하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존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친절한 사람이 성공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키워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업이 자신에게 주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자금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처음 접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 정말 어렵죠. 너무 어렵죠. 예, 그러나 창업이 내게 주는 이로움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갔을 때 너무나 많은 폭풍 성장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재용에게 창업이란 무엇인가,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꿈,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또 창업 끊임없이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창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롤모델 선배와 함께하는 창업 프로그램 이제 그 멘토를 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서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성공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실마리가 제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저 사진 봤을 때 뭐 하는 사람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저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환자들을 제가 좀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좀 나갔었는데요. 실습 나갔을 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맨날 오는 환자, 그리고 새로 찾아오는 환자 이렇게 매달 보는 게 하루에 한 20명? 그러니까 신한만 생각했을 때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환자를 제가 평생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제가 55살까지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한 5천 명 남짓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환자들한테 새로운 삶을 선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길을 좀 걷는 길이긴 하지만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건의료인이라면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올려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 윤리를 잊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업을 생각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길, 저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립한 기업이 TR이라는 기업이에요.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로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 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제가 하나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치료 쪽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은 융합이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술적인 분야와 의학적인 부분이 융합이 잘 돼서 새로운 기술을 산생시키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본 이제 그 슬로건으로 TR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학생 창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개인 사업자 때 시작한 거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코이카 사업을 이제 그 선정이 되면서 2020년도에 제가 그 디디브고 과제라는 R&D 과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작년 11월에 투자를 받아서 올해 5월 달에도 추가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그리고 팁스 과제라는 이제 영광스러운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운영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창업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거든요.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기업의 구성원들 한 17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근무하고 있죠. 이제 팀원 구성을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어려요. 다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교수님들 아니면은 굉장히 현직에서 한 2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의 임원진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밑에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대부분의 경력직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분포를 시켰을까요?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T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물리치료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물리치료라면 흔히 생각하는 게 뼈를 뭐 치료하고 뭐 도수 치료하고 뭐 핫팩을 치료해주고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심장호흡 쪽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습했을 때도 심장호흡 재활실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요 근래 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진단 시설이 굉장히 없어서 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주는 그런 검사 장치를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에 개발하게 됐고요. COPD라는 질환에 저희가 처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COPD는 폐포가 파괴되고 그리고 기관지가 불규칙적 확장이 일어나고 기관지 협착이 나타나는 세계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호흡기 질환인데요.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치료가 불가한 만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환을 빨리 발견하는 게 승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진단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개발하게 되었고요. 저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AI 기반입니다. AI 기반으로 보면은 굉장히 기기가 심플해요. 스마트폰이랑 검사 기기 하나예요. 후 불었을 때 6초간 후 불었을 때 검사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리고 향후에 걸릴 위험성이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는 그런 검사 장치이거든요. 김병수 선배님 이게 네. 사실은 어떤 저런 진단과 관련돼서 네네. 사실은 전혀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어떤 좀 그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 발상을 한 건지 그 얘기가 조금 궁금하네요. 예. 네. 좀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저기 보시면 AI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 AI 기반을 활용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혹시 병원에 가보시면 폐 기능 검사기 혹시 해보셨을 것 같아요. 푸세요 하는 그런 검사 장치 하나 있는데 검사 장치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가볍게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진단 인프라를 넓혀보자. 다 종합병원 가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검사 장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보급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검사했을 때 정상 비정상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인가 하면 정상인갑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큰 하죠. 기구도 예, 그렇죠. 예. 정상인갑다 하고 말아요. 근데 향후에 몇 년 뒤에 걸릴 위험성이 70%니까 조심하시고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으세요라는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예측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시계열 분석을 짝짝 돌려버리면은 아하. 이 사람의 키, 나이, 몸무게만 입력하게 되면은 향후에 몇 년 뒤에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몇 %입니다라고 뜨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년 뒤에 다시 검사 받으세요. 6개월 뒤에 계속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지침 알려주면 환자들이 계속 검사를 받으면서 어떠한 적절한 중재를 받을 수가 있으시겠죠. 치료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웬만해서는 의사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거 안 했나 봐요? 정말 우연치 않게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저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개발을 했죠. 같이 이제 의견 조율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어떨까요? 피드백 받아보고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네요 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피드백 와가지고 같이 개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팁스 과제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거가 좀 굉장히 큰 거 같아서 일부러 네, 제가 네. 좀 질문을 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뭐 시장에 그냥 이거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하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발생을 하면 확실히 시장인 그 의사들하고 다 이렇게 검증 관계를 거쳐서 한번 추진했다는 거. 예. 그렇죠? 우리 사실 팁스 이렇게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후배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충남대학교 그 캠퍼스 안에 궁동으로 가는 거기에 이제 대전 팁스타운이 있어요. 그 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기부 사업인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한 1억이나 그 정도 투자를 받으면 뭐 많게는 이제 9억 정도까지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선정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나요? 일단은 충남대 학교 병원이랑 제가 같이 하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충남대 병원 교수님이랑 이어진 것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결해 준 거예요. 제가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네. 충남대 병원 교수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막 그랬어요. 와, 역시 기업가 정신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작정 연락해가지고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네.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흔쾌히. 오케이. 흔쾌히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인연이 돼서 아우 좋습니다. 예.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임상시험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팁이라고 하면은 교수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지 나 귀찮아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일부의 교수님. 아니 어떻게 우리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또 그렇게 무서운 귀찮은 존재로 인식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귀찮아하시는 분은 정말 일부분의 교수님이시고 없어. 예. 예,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무서워하지 마시고 막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시면 저희 임원진들이 교수님이 3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가셔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시지 귀찮아도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거의 아니, 없어요. 사실 우리 네. 뭐 김 대표님처럼 저 정도로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사실은 뭐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뭐 너무 사실은 이쁘죠. 반갑고. 자, 우리 그 김병수 이렇게 선배님께서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참견을 했고요. 또 계속해 주시죠. 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렇게 그래프 값을 보여주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보시면 딱 알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심평원에서 치료제로 등재가 된 이제 탄력 반창고 메카노 테이프라는 이제 그 스포츠 테이프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 스포츠 테이프보다 훨씬 더 효능은 좋고 두 번째는 비급여가 돼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비 청구하게 되면은 청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이프이죠. 원래는 이게 안 됐었는데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도수 치료하게 됐을 때 자세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간혹.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를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시켜주는 게 맞거든요. 운동만으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고정시켜줄 목적의 어떤 스포츠 테이프가 필요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개발해서 메카노 테이프를 제가 개발해서 신평원에서 실비 청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뚱따지 같은 소리지만 제가 창업 동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일단 기구를 좀 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그럴 때가 이제 폐기능 검사기에 제가 접했던 게 학부생 시절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폐기능 검사기를 가지고 논문을 썼던 게 SCI 논문으로 게재가 돼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이 정도까지 되네라는 생각도 됐었고 자신감도 얻게 됐고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던졌더니 6,300만 원을 매칭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제가 학생 창업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그걸 두 개 다 제가 공적 조서를 써서 냈더니 대한민국 인재상 교육부 장관으로도 또 받게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라고 저한테 소명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고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교수님들 굉장히 좀 많이 모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아이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정말 일부분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모집. 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경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품의 선행조사. 내 제품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있더라도 피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선행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수님들이나 네. 그런 어떤 게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께서 우리 김병수 대표님의 어떤 면을 보고 이렇게 팀원으로 합류를 했을까요? 제가 일단은 정말 개똥 철학을 내밀면서 교수님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제가 계획서를 싹 들고 가갖고 제가 한 78페이지 되는 그 계획서를 갖고 가갖고 막 들이밀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진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과제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시죠.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진짜 실제로 과제를 되게끔 만들어놨고 그랬더니 교수님들도 이거는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김병수 대표님이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때문에 합류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물론 뭐 복합적으로 다 적용을 했겠지만 우리 김병수라는 사람을 보고서는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절 보고 많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저도 이제 개똥 철학이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것듯이 어떻게 보면서 교수님의 가슴을 좀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정말 비즈니스 모델만 접근했었으면 저 같은 회사보다는 더 좋은 회사가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 보고 오셨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항상 그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뭐 역시 우리 후배님들한테 또 시사해 주는 바가 네. 많을 것 같고 우리 후배님들도 뭐 김병수 선배님 못지않게 이런 훌륭한 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또 한번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에 대해서 창업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팀빌딩이고요. 일단 장소 좀 빌리는 것을 좀 생각하실 때는 교내 창업보육센터나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 있어요. 그쪽에다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다양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모셔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신의 비전도 설명하시는 방법도 좀 익히시면은 충분히 팀빌딩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창업의 단점과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저는 단점과 장점이 다 모든 직업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돈도 중요하고
돈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통 능력도 창업에 대한 굉장히 그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시간은 쫓기고, 그리고 사람 관계 굉장히 좀 힘들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고, 뭐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 저쩌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뒤를 때 욕도 먹을 때도 있고요. 막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하더라도 저건 다 똑같아요. 우리 집 구하려면은,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죠. 뭐 그렇죠.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사람 관계에서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저 보실까요? 저 표? DCF 원장이거든요, 저게. 저 처음 보고 놀랐어요. 투자 받으려고 하니까는 DCF 원장은 추정재무제표를 5개년 걸 다 만들어 갖고 오래요. 전 처음 보는 거였는데 회계감사를 또 하대요. 2년 동안 회계감사를 다 펼쳐놓고 저 이만큼 쌓아놓고 한 5시간 동안 불려나가고 막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투자 받았을 때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고요. 왜 그렇게 썼냐 뭐 하면서 했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제가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했잖아요. 팀에서 모건스탠리 캐피탈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DCF 원장 잘 그려주셨고 제가 잘 설명해주고 같이 이제 조율해가면서 맞춰 나갔더니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고요. 회계감사 또한 그런 이제 전문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무난히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팁스 과제도 선정됐고 투자도 2건이나 받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입사태사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 문화의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뭐 없어요. 뭐라 해야 되죠?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압착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들은 기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소통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복지를 증진한다든지 워라밸을 좀 존중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해결 방향을 좀 제가 좀 제시를 좀 했었더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창업은 무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그게 바로 무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는 창업은 망하는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